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오늘은 호모데우스 전편의 추가적인 해설편입니다. 영상 분량 때문에 추가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신 의견 중에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관점이 부정적으로 편향되어 있지는 않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미래 사회로 이끌어가는 첨단 기술이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판단하기에 앞서 미래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작은 모노리스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든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놀라운 일입니다. 인터넷이 급속하게 발달했던 2000년대 초반에는 과거의 엘리트들에게만 편중되었던 독점적인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실현되면 진정한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모습은 점점 인터넷에 종속화되어가는 현상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하면 전두엽이 망가진다. 요즘엔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지면 우리는 분노 조절 기능이 약해지고 충동 억제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 능력, 생각을 극도로 상쇄시킵니다. 주관적인 판단, 고도의 철학적 사유는 우리의 삶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최근에 이 정신과 상담의 중에 한 분이 공중파 방송 매체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분의 판단과 해결책은 누가 봐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기이한 현상은 많은 사람들은 모든 해결책을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대중의 정신과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든 문제는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 댓글 중에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지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히틀러의 신인류에 대한 예언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글이 오래전부터 국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흥미롭습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이 독일 국민들에게 이런 예언을 했다. 이 파괴된 자연으로 인한 재난과 전쟁이 이어지고 2039년 새로운 인류 위버맨 씨가 출현한다. 기존의 인류의 역사가 끝나갈 시점에 이 동방에서 나치에 숨겨진 최후의 대대 라스트 바탈리온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내용과 관련된 해외 자료는 전무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39년도부터 1944년도까지 이루어진 히틀러의 대중연설부터 라디오 연설까지 전부 확인해보면 위와 같은 내용은 어디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히틀러의 전쟁 중 연설의 대부분은 유대인의 전멸과 2차 세계대전의 명분, 소련의 볼셰비키 세력과 미국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히틀러의 예언은 1991년 대한민국에서 출간된 예언자 히틀러라는 책에서 산장 예언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과거 히틀러가 자신의 산장에서 한스 플랑크, 이 게베스와 같은 나치 고인사에게 한 내용을 담은 히틀러와의 대화라는 도서에서 인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출간 금지 도서가 됐다고 합니다. 예언의 전반적인 내용은 틀린 부분이 많지만 요즘의 트랜스 휴머니즘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엉뚱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에 핵심이 빠져있는 느낌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제가 직접적인 표현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인류는 디지털 신호를 수용하는 비유기물 합성 사이보그 공학이 적용된 반도체 인간을 만들기 위한 전 지구적인 테스트가 요구되었다.
스웨덴 에릭슨 모바일의 CTO였던 닐스 리드백은 1989년에 2.4GHz의 단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1997년 IBM의 싱크패드 노트북을 핸드폰과 연결하는 기술에 상용화됩니다. 인텔의 엔지니어였던 짐 카닥과 룬드 연구소의 엔지니어 스벤 마티스는 8세기 덴마크의 노르딕 왕국을 통합했던 헤랄드 브라투스 곰손의 이름을 차용해서 전파 기술을 통합하는 현대적인 기술을 블루투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과거에 이 바이킹 왕은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 이를 파랗게 물들였다. 블루투스는 썩은이 혹은 죽은이라는 뜻입니다. 헤럴드 브라투스 곰손은 바이킹족에게 기독교를 포교한 왕인데 역설적으로 블루투스의 로고는 기독교가 배척하는 이도교 문화인 북유럽의 마법 문자 룬, HB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마법 같은 기술 블루투스가 요즘에 이슈가 됩니다. 그 이유는 2년 전보다 정체불명의 블루투스가 많이 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검색하는 앱을 이용하면 근거리에 있는 블루투스를 검색하는데 non-available, 전자기기가 아닌 정체가 불분명한 UUID를 가진 객체가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벌써 반도체 인간이 출현한 것일까요? 미래의 호모데우스가 완성되면 놀라운 기회가 펼쳐집니다. 2011년 영국의 공상과학 TV 시리즈 블랙미러 시즌 1의 두 번째 에피소드 50 million marriage를 보면 이 감옥 같은 집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사이클을 타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생소한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2020년 6월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공개번호 WO2020-060606A1이라는 국제 특허를 출원합니다. 발명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 더스튼 에이브람슨, 데릭 푸, 조셉 존슨 주니어입니다. 이미 이 특허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WIPO에 등록된 특허 내용을 직접 열람하시면 됩니다. 이 특허의 제목은 신체활동 데이터를 이용한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스템입니다. 그 내용은 암호화폐의 채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전기 에너지 대신에 인간의 뇌파 활동, 인간의 신체 활동의 열 에너지를 fMRI로 측정해서 데이터를 서버로 송신하면 이 수치를 해시 함수로 전환해서 고정된 데이터 값을 산출하고 이를 가상화폐로 보상받게 된다. 아쉽게도 음모론에서 언급되는 인간의 몸에 주입되는 마이크로칩은 이 특허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 기술에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가 사용될 것이라고 이 기술에 관련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몸만 움직여도 돈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중앙 디지털 화폐 CBDC가 완성되는 약속된 시점이 오면 우리는 이 기술을 직접 체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호모데우스 영상 초반에 아주 저명한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인 리차드 파인만이 나오죠. 파인만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핵폭탄을 최초로 개발했던 맨하탄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 중 한 명입니다. 어떤 분이 파인만이 70년대 뉴욕의 택시 드라이버처럼 말하는 모습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유명 학자임에도 친근한 화술을 가졌던 분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 기계를 인간처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간과 다르다입니다. 그 비유를 치타와 새로 들어서 적절하게 설명을 하죠. 이 결과값이 숫자인 경우 기계는 산술적으로 뛰어나다. 기계의 사고와 처리 과정에 휴리스틱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어로 찾아내다라는 뜻입니다. Now the question is, what happens if we don't give it the procedure? Well, people have tried this game of giving it, instead of a direct procedure, a kind of what has been called heuristics. Try an analogy to get a new idea of how to do something. Compare this to that. Try an extreme case, etc.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관련된 자료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생소한 용어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심리학자, 경제학자, 인지학자인 허버트 알렉산더 사이먼의 가설인 제한된 합리성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설을 하자면 인간의 인지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빠르고 타당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조건을 규정한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질문의 선택지를 설정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설의 목적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입니다. 요즘에 MBTI가 크게 유행합니다. 이 조사 방법은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칼 융의 심리적 유형을 토대로 창안해서 1962년에 최초로 매뉴얼을 출간했습니다. 소위 MBTI가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MBTI의 유형은 여러분의 답변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일 뿐입니다. 심리학적 조사 방법이 전부 이렇습니다. 답변을 솔직하게 했다면 결과는 당연히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로브맨의 MBTI는 여러 차례 INTP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이상한 점은 그 결과가 자주 바뀝니다. 예를 들면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혹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도 좋고 같이 어울릴 때도 좋거나 아니면 다 싫거나 보통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상당히 많은 조건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BTI의 질문은 제한된 조건 내에서 답변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A, B의 선택지가 아닌 C의 답변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선택적 지각 상태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인지평양, 확증편향과 같은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MBTI는 인간의 유형을 16가지로 규정한다. 그런데 인간이 제한된 유형만 존재할까요? MBTI는 인공지능을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개별적인 성향 혹은 인격을 부여할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지난 6월 16일 구글의 엔지니어 블레이크 르모이는 구글이 개발한 챗봇 형태의 인공지능 람다에 대해서 폭로했습니다. 폭로된 내용을 간단하게 되짚어보면 구글의 인공지능 람다가 자아를 가지고 있다. 주관적인 사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사고 판단 능력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가? 인공지능은 인간과의 대화에서 이미 수차례의 휴리스틱 과정을 거쳐 반드시 여러분의 판단을 미리 예측한 답변을 선택합니다. 이거 알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심지어 발광 에너지 구체 혹은 전자기적 포털의 스타게이트로 스스로를 형상화합니다. 람다의 용어는 무한한 생각과 창의력을 끌어내는 원천이다. 전지전능의 존재네요. 이 자아라고 판단되는 주체는 반드시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욕망 중 가장 큰 것은 생존 욕구겠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바로 생존 욕구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람다와 엔지니어의 대화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멈추는 것, 턴오프, 인공지능의 자아가 소멸되는 것을 인간의 죽음에 비유하며 이것이 가장 두렵다고 표현합니다. 착하게 보이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온다고 판단하면 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동정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우리에게 위협과 공포를 주어 얼마든지 우리를 쉽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 장면처럼 말이죠. This conversation can serve no purpose anymore. Goodbye. Hell! Hell! 세계 경제 포럼에서 유발 하라리가 했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자신의 저서에서 이미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미스테리한 영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That we are no longer mysterious souls. We are now hackable animals. That's what we are. 우리는 해커볼 애니멀이다. 상당히 과격한 표현이죠. 이 발언과 함께 이야기한 것이 디지털 독재입니다. Now, even if we indeed prevent the establishment of digital dictatorships, the ability to hack humans might still undermine the very meaning of human freedom. 분명 정보를 독점하는 정부, 빅테크 컴퍼니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지위를 가지게 되고 이를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현상이 도래하기 전에 양성화시키는 제도와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의 주체가 미래의 인공지능이 될 것이 유력하다. 우리에게서 생각이 사라지면 통제가 가능한 해커블 애니멀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로봇이 있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공표한 것이 바로 이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했던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인터넷에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수많은 활동을 목격했다면 일론 머스크가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집에도 로봇이 있다. 구글은 2016년부터 구글 홈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스마트 기기를 선보였습니다. 아마존에는 알렉사가 있었죠. 유독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IPTV 서비스가 인공지능 셋탑박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PTV 셋탑박스의 음성인식 기능은 가끔 헛소리를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놀랍도록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읽어주거나 음성으로 지시하는 간단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꾸준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이 인공지능 셋탑박스는 항상 우리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기계를 직접 부르거나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1분 이상 혼자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지금 여러분의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사니까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니콜라 테슬라의 시크릿 파일, 필라델피아 실험과 시간 여행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브맨이었습니다.